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엽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서울사이버대학교 응용수학통계학과 입학특강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모쪼록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수학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일종의 지도이자 또 동기부여자로서 작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 오늘 강의의 제가 제목은 수학의 탄생과 진화라고 다소 좀 거창하게 잡아왔는데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등장을 했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또 공부해 나가실 이 수학 과목들의 그 뿌리는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제가 먼저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강조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수학은 흐른다라는 거. 많은 분들께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마치 과거 어느 시점에 다 정해진 것인 것처럼 혹은 어떤 우주 절대자가 아니면 대천재가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만들어버린 학문처럼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수학은요, 지극히 인간의 학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왔었던 각 시대별로, 지역별로 저마다 다른 방식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면서 성장해왔던 게 바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수학을 공부하심에 있어서도요,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수학 개념들이 어떤 수학자들의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발전이 됐고 만들어져 왔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떠한 결점들이 있고 이것이 또 어떻게 이 수학 개념들이 발전해 갈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섭렵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깊은 이해와 그리고 더 올바른 안목을 드릴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 우리 인류의 시작과 함께 사실 수학은 탄생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무려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이었던 이 선사시대 때부터도 우린 수학적인 그런 기록들을 유물로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보시는 이 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레본보 뼈라고 불리는 유물입니다. 그 남아프리카의 레본보 산맥에서 출토가 됐기 때문에 레본보 뼈라고 불리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눈금들이 파인 게 보이시죠? 이 홈의 개수가 정확하게 29개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뼈가 음력 날짜를 계산하는 데 쓰였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떤 여성이 자신의 생리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것은 어디까지나 셈에 의한 그러한 유물이었고, 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무작위로 새겨놓은 홈이다 혹은 장식품이었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다음 유물인 이 이상고뼈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콩고의 이상고 지역에서 이제 출토된 유물이기 때문에 이상고뼈라고 불려요. 얘 같은 경우는 보다 명확하게 과거의 이 시대 이 사람들이 어떤 수학적인 연산 규칙을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러한 유물인데요. 제가 여기에 새겨져 있는 뼈들의 그 눈금들을, 요거는 이제 좌측면에 새겨져 있는 눈금들이고요. 요거는 오른쪽 면에 새겨져 있는 눈금들, 이거는 가운데 부분에 새겨져 있는 눈금들을 이제 도식화시킨 건데, 우리가 이 눈금의 수를 세우면 정확하게 19개, 17개, 13개, 11개예요. 다 이거 세면은 몇 개가 되죠? 이걸 다 더하면? 빨리 한번 암산을 해보시고, 이게 좀 다 더하면 정확하게 60이 나오거든요. 이게 왼쪽 면에 있는 거고, 오른쪽 면에 있는 눈금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 더하면 몇이 될까요? 9 더하기 19 더하기 21 더하기 11을 하면 이것도 정확하게 60입니다. 즉 60이라는 수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를 한 건데, 여기 지금 또 재밌는 특징이 있죠. 이 수들은요, 전부 다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 21을 제외시키면 이 나머지 수들은 전부 다 소수들입니다. 프라임 넘버, 소수들 있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소수에 대한 개념 혹은 홀수에 대한 개념, 그 60이라는 수를 만들어가는 그런 다양한 연산 규칙들에 대한 개념은 아마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 가운데에 있는 눈금들도 재밌는데요. 왼쪽부터 보면은 3, 6, 그 다음 4, 8, 15. 이 수들의 관계가 우리 눈에는, 여러분들 눈에는 잘 보이실 거예요. 이것들이 다 지금 배수의 관계로 되어 있죠. 3의 배수 6, 4의 배수 8, 10, 그리고 5도 배수의 관계죠. 이 눈금들을 다 더하면 몇이 나올까요? 얘는 48이 나옵니다. 48도 60과 마찬가지로 12의 배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이해까지 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무작위적으로 새겨진 눈금은 아닐 것이다.
나름대로의 어떤 수적인 규칙을 이해하고 새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죠. 그래서 이 선사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인류의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을 우리는 4개의 지역을 보통 꼽죠. 제가 적어놓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원전 4,500년 혹은 그 이전부터도 존재했을 거라고 여겨지죠. 이후에 뭐 황하 문명, 뭐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제 이집트 문명, 이거 다 차근차근 볼 텐데요. 각 문명들마다 이 수학은 저마다의 다른 독창적인 방식으로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수메르. 이 수메르는 기원전 1900년도 정도까지 있었던 국가라고 보이죠. 이 수메르인들은요, 60진법을 이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10개의 손가락을 이용한 10진법 체계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 시기에는 60진법을 이용했어요. 왜 60진법을 이 사람들이 이용했을까? 다양한 그 학설들이 있지만 아마도 이 60이라는 숫자가 2, 4, 5, 6, 10, 12 등등등 되게 많은 수들의 공배수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2나 4나 뭐 5나 6, 뭐 10, 12 이런 걸로 다 나눠 떨어지는 수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분수 표현에 있어서 이 60진법은 매우 강력한 힘을 보입니다. 우리가 쓰는 10진법은요. 10은 뭐 4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죠. 6으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죠. 2랑 5로만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10이라는 수는 만약에 이 시기에 쓰였던 분수 표현식으로 쓴다면 되게 복잡한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간결한 수 표현이 가능하게 했었던 진법이었다. 명수법이라는 건 뭐냐면 수들의 저마다의 그 독창적인 기호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그냥 하나의 수를 무작위 그냥 여러 개로 중복해서 쓰는 것보다 더 간편하게 수를 쓸 수 있는 방식인데 여러분들 여기 원래 PPT에 그 쐐기 숫자가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라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좀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 수메르인들이 썼었던 이 쐐기 숫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 체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세로 쐐기가 있고 가로 쐐기가 있습니다. 세로 쐐기 하나는 1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 1이라는 거를 가지고 누적으로 더 큰 수를 표현을 해요. 가령 5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세로 쐐기를 5개를 해주는 거고 6을 표현하고 싶으면 세로 쐐기를 6개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수를 세로 쐐기 하나로만 표현하려면 너무나 그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번거롭다 보니까 10을 표기하는 것은 가로 쐐기로 하나를 또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수들마다 다른 기호를 부여해주는 것을 이제 명수법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10진법을 쓰기 때문에 1,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10의 단위로 이것이 숫자가 커지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60진법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100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이 앞에다가 1에 해당하는 거를 앞에 자리 올림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세로 쐐기를 넣어줘요. 그럼 이제 얘는 60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세로 쐐기 하나 있으면 60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뒤에 가로 쐐기로서 하나 10, 10, 10, 10 붙이니까 60에다가 10, 10, 10, 10을 더하면 1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100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여담으로 이 수메르인들은요, 경험적으로 이 1년이 주기가 360일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라고 해요. 물론 정확하게는 365점 얼마가 되겠지만 경험적으로 360일이 1년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래서 360일에 대해서 우리가 원의 중심각을 왜 우리가 360도라고 하는지 그리고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를 왜 60도라고 하고 우리가 시간을 표현할 때도 1시간은 60분, 60분은 그러니까 1분은 60초 이런 식으로 우리가 60진법에 의거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때 수메르인들 때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시면은 이 수메르 시대에 이제 보시면 기원전 약 2000년 전에 2000년경에 만들어진 유물이라고 보는데 기하학적인 문제가 나와 있죠. 이 점토판이 이러한 점토판이 이때 당시 한 수백 개가 400개가 넘는 점토판이 유물이 출토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점토판 같은 경우는 나왔었던 그 유적지가 학교였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학교에서 수학 문제 혹은 뭐 시험이 됐든 숙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한 그러한 유물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먼 옛날에도 이런 기하적인 도형 문제들이 다뤄졌었다는 거. 자, 이제 그 수메르인들의 그 수학에 대한 전통들을 이 다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빌로니아가 이어받게 되죠. 바빌로니아는
수도가 바빌론이라는 수도였던 것이 또 유명하죠. 근데 바빌로니아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쐐기 숫자를 이용해서 분수 표현까지 해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분수라고 한다 치면은 분모도 있고 분자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60진법에 의거했고 분모는 60으로 고정된 약속이었어요. 네,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로 세기가 3개가 있으면 얘는 10이니까 30이죠. 그러니까 분모는 65로 고정해 놓고 분자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60분의 30을 의미하는 것이고 60분의 30은 곧 2분의 1이죠. 만약에 5분의 1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12를 써주는 거예요. 얘가 10, 얘는 1, 1이니까 총합해서 12죠. 그러면 60분의 12로서 얘는 5분의 1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60이 꽤나 많은 그러한 수들을 다 약수로 갖고 있다. 즉 나눠 떨어진다라는 것이 큰 강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10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뭐 4나 뭐 5나 이 5는 가능하죠. 근데 6 같은 것만 해도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수가. 그래서 깔끔한 수 표현이 가능했다라는 거. 이 2차, 3차 방정식도 연구되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 시대 사람들에 의해서 뭐 특히 이제 뭐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측량술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연구가 된 흔적이 있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도 이때 당시 연구된 흔적이 있어요. 피타고라스 3조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거. 그래서 3, 4, 5, 6, 8, 10, 5, 12, 13 이런 것들이 각각 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하는 수쌍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수쌍들을 피타고라스 3조라 그러는데 이 피타고라스 3조가 상당히 많이 연구된 흔적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요거는 플림톤 322라고 불리는 유물인데요. 이 유물을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소장하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 플림톤이라서 이제 플림톤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322번째 점토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은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이 쐐기 숫자들이 다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수의 그 쌍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3조들인데 이 위에 있는 수들 같은 경우는 만, 몇천, 몇백, 몇십, 몇 이런 수들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쌍들이 적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큰 수에 대한 것을 경험적으로 얻어냈을 것은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아마도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어떤 그 정확하게 뭐 증명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한 원리를 일찍이 알고 이 사람들이 그거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것이 마치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가 증명하고 만들어낸 것으로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곤 하는데 대다수의 수학자들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피타고라스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주류 학설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사실 보시는 것처럼 피타고라스가 살기보다도 훨씬 이전 시대거든요. 근데 이후에 보실 뭐 황하 문명이든 다른 문명들에서도 이러한 피타고라스 3조는 일찍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후대의 수학자들이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죠. 하여튼간 이 고대 바빌로니아 시기의 사람들도 이러한 정리의 그 기원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 자, 이제 이집트 문명을 한번 봅시다. 이집트 문명은 살짝 좀 독특합니다. 아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일대를 말하는 것이죠. 황하 문명 같은 경우는 황하 일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후에 보시기에 뭐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인더스강 그 유역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이집트 문명은 우리가 독창적으로 나일강 유역이라는 말을 안 하고 이집트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먼 옛날부터 이 나일강 유역 주변에 중앙 집권 왕국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왕국의 이름이 바로 이집트인 거고 이 이집트는 오늘날까지도 이 이름이 명맥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 이집트 문명만 우리는 독창적으로 좀 이렇게 이름을 국가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하여튼간 나일강 그 지역의 문명을 우리는 일컫는 것이죠. 이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좀 다르게 십진법을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진법을 얘기를 하죠. 십진법을 쓰면서 마찬가지로 명수법을 또 이용을 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이집트인들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썼었던 그 숫자들이에요. 이 위에 있는 게 1이고 요 이제 발 뒤꿈치 뼈 모양 요거 이제 10이고요. 요러한 이제 밧줄 사발 모양이 요게 100이고요. 요건 1000, 만, 10만, 100만을 각각 의미하는 숫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마찬가지로 중복을 해서 써준다. 가령 6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요 1 모양을 6개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뭐 235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다발 모양을 2개를 써주고 요 뒤꿈치 모양을 3개를 써주고 그리고 요 일자 모양을 5개를 써주면 그게 이제 235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파피루스라는 여러분들 그 유물 아시죠? 이게 기록지인데 이 보시는 요 린드 파피루스가 상당히 방대한 수학 지식들이 집대성된 오늘날로 치면 교과서와 같은 그런 유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왜 린드라 부르느냐? 이 파피루스를 소장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린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성이 린드죠. 그래서 린드 파피루스라고 부르는 것이고 기원전 165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산술, 기하학, 특히 이제 이집트에서 기하학이 매우 고도로 발전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집트 문명이 생겨난 그 지역이 나일강 유역이라 그랬죠. 근데 이 나일강이 옛날부터 엄청나게 범람하고 또 사그라들고 이것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내가 땅을 다 이렇게 이만큼은 우리 땅, 요만큼은 너희 땅 이런 경계들을 당연히 다 긋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계들을 만들어 놨는데 매년마다 이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고 나면은 이 경계들이 매번 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양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실적으로 기하학적 지식들이 경험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실증적으로 쌓인 이 기하학인 것이죠. 그러한 지식들이 많이 녹아들어가 있고 정수론도 상당히 고도로 발전된 정수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기본적으로 합성수라든가 소수라든가 그리고 소수들을 가려내는 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의 개념도 이게 다 적혀 있고요. 뭐 아니면 완전수라든지 등등등 다양한 수학적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겠다. 요런 이제 골레니셰프 파피루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소장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골레니셰프라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고 여기 보면은 요건 이제 피라미드를 절단한 가꿀 때 그러한 입체 도형의 또 부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파피루스입니다. 그래서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살짝 다른 방식으로 또 이집트 문명에서도 수학이 기원을 했고요. 일단 이제 황하 문명을 보도록 하죠. 황하 문명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이죠. 동아시아, 중국을 말하는 것인데 중국에서는요. 아까 보셨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60진법을 이용했고 이집트 문명에서는 10진법을 이용했다. 마찬가지로 황하 문명에서도 10진법을 이용을 했는데 보시면은 승법 기수법이라는 수체계를 표현을 했어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그러한 수표기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승법기수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 개수 그리고 단위수의 곱으로수를 표현하는 방식인 건데 네, 아주 쐐기 숫자들이 오늘 말씀을 계속 부리고 있는데 제가 써 넣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수메르인들, 바빌로니아인들이 썼었던 쐐기 숫자 그리고 명수법에 의거해가지고 37을 표현해보면은 가로 쐐기가 3개, 그리고 세로 쐐기가 7개를 써야 37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이집트인들이 썼던 수체계 방식으로는 이렇게 쓰겠죠. 뒤꿈치 모양 3개에다가 또 일자 모양 7개를 써줘야 된다. 근데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이 고대 중국인들, 황하 문명 사람들은 어떻게 썼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37. 즉 앞에 있는 3은 개수 역할, 얘는 단위수 역할을 함으로써 이 둘의 곱으로 수를 압축시키는 거죠. 훨씬 더 진보된 수체계를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이 황하 문명에서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이제 한문 숫자라 그러죠. 얘를 한문 숫자는 문헌으로 남기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좀 고품격인 숫자를 치면은 실용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수체계는 번거롭더라. 그래가지고 실용적으로 일상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쓰는 숫자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산가지 숫자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후에 양의산법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러한 수를 제 페이지를 잠깐 갖고 온 건데 요 안에 적혀 있는 것들이 요게 이제 산가지 숫자예요. 그래서 보시면 2랑 1을 더한 것이 3이고요. 3과 3을 더한 6. 6을 우리는 한문 숫자로 이렇게 쓰지만 요렇게 세로선 하나 가로선 하나로 요 6을 표시를 한 것이죠. 요게 이제 산가지 숫자예요. 그래서 문헌으로 남기기 위한 한문 숫자와 실용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쓰기 위한 그런 일상적인 산가지 숫자가 또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6과 4를 더한 6이랑 4를 더하면 10. 10은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10이랑 5를 더한 15는 이렇게 가로선에다가 세로선 5개를 딱 그려주고요. 그리고 15에다가 6을 더한 21.
21을 2, 11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보면은 가로선 2개에다가 세로선 하나 딱 그려주면 이게 2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편하게 산가지 숫자도 있었고 이 산가지 수는 우리나라 고려, 조선까지도 쓰입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썼었던 그러한 숫자라고 우리가 여러분께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요건 이제 주비산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주비산경. 이 주자가 주나라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중국 국가죠. 주나라. 이 주나라는 기원전 11세기 무렵부터 있었던 국가고요. 이 주비산경도 그래서 기원전 11세기부터 쓰였을 것이다.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주비산경의 모습은 이후로 많은 개정이 된 후에 완성본이기 때문에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쓰인 시기를 저마다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이 주비산경은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이 상권의 전반부 파트가 이 주나라의 정치가였던 주공단이라는 정치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공단의 신하였던 상고가 서로 문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주공단이라는 정치가가 기원전 11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기원전 11세기쯤부터 쓰였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죠. 여기에 보시면은 뭐 수학뿐만 아니라 역법에 대해서도 방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이름이 되어 있진 않고 구고현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막 구고현의 정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황하 문명에서도 이미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다 연구가 되었었다는 것도 이 책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황하 문명 이쪽에서는 또 독창적인 그러한 수학의 기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4대 문명 중에 하나 또 우리가 인더스 문명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아쉽게도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이 수학적인 유물들이, 이 고대의 유물들이 얼마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자료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근데 이것도 아예 없다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유물들, 이때 당시에 썼었던 그 문자들이 오늘날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유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런 연구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석을 못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 있는 거죠. 하여튼간 이후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 술바스트라스라는 고대 인도의 그 수학 내용들이 많이 담긴 문서가 있어요. 이 술바스트라스가 기원전 8세기쯤부터 쓰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또 매우 고도로 발전된 그런 수학 지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도 또 나름의 그런 수학의 체계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 인더스 문명의 도시 구조가 또 상당히 규칙적이었다는 거, 바꿔 말해서 우리 측량술 그리고 기하학이 발달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각 지역들마다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제 수학이 다 기원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콜럼버스 아시죠?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이전에 그 아메리카 대륙에는 마야 문명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마야인들, 고대 마야인들의 또 흔적들이 있는데, 고대 마야인들은 참고로 20진법을 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20진법.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매우 독창적인 수학 기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수학을 논함에 있어서는 이 마야 문명의 그 수학 내용들이 많은 영향을, 이 앞서 말한 이런 4개 문명들의 수학에 비해서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에 대한 내용은 뺐습니다. 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마야인들도 또 나름의 수학 체계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 수학이라는 것은 기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수학이 각 지역들마다 서로 다르게 기원을 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이 수학들이 서로 지역들마다 다른 수학이 어떻게 발전했느냐라는 것은 크게 2가지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상과 현실이라고 적었는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서양과 동양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2개의 큰 줄기를 그려가면서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서양 수학은 이상주의적인 수학, 동양 수학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수학의 모습을 띠면서 발전했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서양의 수학 그 근간 뿌리를 찾는다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그 수학이 흡수가 되면서 고대 그리스 지역의 수많은 현인들께서 이 수학을 연구하셨던 것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이 수학이 서로 결합하면서 특히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라는 여러분들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있었던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수학자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이 수학을 발전시키죠. 쓰는 것처럼 뭐 유클리드 기하, 구면 기하, 원뿔곡선론, 정수론, 대수학, 무한에 대한 선고적인 연구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이 수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은요, 수학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실용적인 그러한 용도로서보다는 이데아를 연구하기 위한, 즉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 수학을 썼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유클리드의 원론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교과서라고도 불립니다. 이 원론이 쓰였던 시기가 기원전 3세기경인데 총 13권으로 이루어진 책이거든요. 지금 요 파필루스 같은 경우는 원론의 2권의 일부 부분이고요. 여담으로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무엇이냐? 베스트셀러. 보통 이제 1위로 꼽는 게 기독교의 성경 책을 보통 꼽아요. 그리고 2등으로 꼽는 게 이 유클리드 원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원론은 기원전 3세기부터 각 이제 사람들에게 교과서로 쓰였지만 무려 20세기에도 대학들의 교재로 많이 쓰였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점 같은 데다가 원론 쳐보시면, 유클리드 원론 쳐보시면은 오늘날에도 이 원론은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대 수학의 뿌리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다. 그러니 세계 최초의 교과서라고 불린다. 근데 이 원론에서 중요하게 수학은 어떤 식으로 쓰였느냐? 이론의 증명을 통한 진리의 탐구가 사실 주요 주제였다는 것이죠. 이후에 그리스 많은 수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었던 이 플라톤이라는 학자가 있죠. 이 플라톤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수학은 감각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를 잇는 다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실, 인간 세계의 이런 것과는 동떨어져서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를 탐구한 것이 바로 이 수학의 진 가치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 노예제도가 있어서 실제로 노동을 되게 천시했었거든요. 이게 쓴 것처럼 수학에서도 산술적인 거, 그리고 뭐 길이나 넓이를 재고 부피를 재고 이러한 측량술은 다소 천한 것이라고 여겨져서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기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작도라는 개념 혹시 아시나요? 작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수학 개념인데 작도라는 게 뭐냐면 눈금 없는 자, 눈금이 없는 자, 그리고 컴퍼스만으로 도형을 그리는 그러한 행위를 작도라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러죠. 아니 왜 각도기 같은 거 안 쓰냐? 눈금이 있는 자는 왜 안 쓰냐? 되게 불편하게 라고 하는데 이 작도라는 것 자체가 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이때 당시 수학자들이 되게 즐겨했던 행위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상, 이데올로기가 묻어있는 그러한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눈금이 없는 자를 쓴다라든지 뭐 각도기를 안 쓴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때의 그 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지극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수학이 발전을 하죠.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의 이러한 수학 전통을 어찌 보면 이후 세대가 이제 로마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어봤는데 아쉽게도 이 로마 시대에는 4세기 말쯤에 이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지식의 중심이 신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수학이라는 것은 이 신학과는 동떨어진 세속의 학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발전이 정체되죠. 사실은 정체될 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수학의 산물들이 상당히 많이 소실이 됩니다. 많이 잊혀져요. 이른바 우리가 중세 암흑기라고 불리는 거의 1000년간 이어지는 중세 암흑기가 도래하게 되죠. 예. 뭐 하지만 이제 율리우스력이라든지 또 여러 신전을 짓는 그런 또 토목 기술 같은 것들은 또 발전을 하는데 이는 수학적인 성취라기보다는 일종의 행정적 기술적 성취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고요. 이러한 식으로 이제 서양 수학은 이어집니다. 동양은 어떠했느냐? 고대 중국, 우리가 이제 제자백가라고 하죠. 제자백가, 여러분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이 활동했던 시기, 기원전 5세기쯤 이 제자백가에는 많은 이제 사상가들이 활동을 했었죠. 그 중에서는 이제 묵자, 그리고 명가, 묵가, 그리고 명가라는 그런 이제 또 지식인 단체들이 있었죠. 묵가에는 각 그런 제자백가들마다 저마다 경전, 뭐 혹은 이제 가르침을
그 남긴 그 책들이 있잖아요. 묵가에는 묵경이 있고 명가에는 명경이 있는데 둘 다 이 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동양의 수학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꼽아야 할 그러한 위대한 명저들입니다. 묵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측량과 기하학이 주로 다뤄지는데 아까 유클리드 원론과 마찬가지로 기하학을 서술할 때 공리 그리고 용어의 정의들로부터 연역적으로 이 이론들을 정립해 나가거든요. 이제 명가 같은 경우는 보다 고차원적인 수리 논리적인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백가 시대의 수학은 서양 수학과 마찬가지로 어떤 면 이상주의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이 수학이라는 학문이 철학적으로 다뤄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다음 시기에 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 책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구장산술입니다. 이 구장산술이라는 것은 더 일찍부터 쓰였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뭐 3세기쯤에 이게 완성된 형태로 오늘날까지 전해진 형태로 완성된 건 3세기인데요. 이 구장산술에는 제가 써놓은 것처럼 농업, 상업, 공업, 그리고 행정, 토목, 뭐 건축, 교통, 수송 등 실제 사회 전반에서 실용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들이 총망라되거든요. 이 안에. 총 9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구장산술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수학 교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장산술에는 실용적 문제 해결이 어떻게 보면 주였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부터 실용적인 노선을 탔었던 건 아니거든요. 뭐 제자백가 씨가 뭐 묵가라든지 뭐 명가라든지 이럴 때도 상당히 지극히 이상주의적인 그런 이제 수학이 이미 일찍이 다뤄졌었기 때문에 뭐 외에도 음수에 대한 내용, 뭐 원주율의 가장 되게 정교한 근사값이라든지 뭐 가우스가 뭐 카발리에리의 원리 등 다양한 이 동시대에 없었던 엄청나게 그 고도로 발전된 수학 지식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 중국을 필두로 한국, 베트남, 일본 등등 동아시아의 수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계산과 측량에 초점을 맞추면서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서양 수학과는 또 다른 대비되는 그러한 양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 고려시대에는 실제로 아까 구장산술이 그 관리 시험 과목으로 채택이 되거든요. 시험 저거를 이제 내용을 통달하지 않으면 관리가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황하 문명의 이제 고대 중국 그리고 이제 인더스 문명도 있었죠. 인도에서는 어땠느냐? 재밌는 것은 인도 쪽에서도 상당히 또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탔다라는 거예요. 이상주의랑은 좀 멀게. 그러니까 약간 좀 아시아인들의 좀 특징 같기도 한데, 인도의 이 술바스트라스가 어떻게 보면은 인도 수학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베다 수학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의 베다 수학. 이제 그게 상당히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암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계산법들이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베다 수학의 기원이 어디냐면 요 술바스트라스거든요. 술바스트라스가 직역하면 이 말을 직역하면은 측량의 규칙집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측량 규칙집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재단을 만들고 사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건축을 위한 독창적인 산술들, 아까 말씀드렸던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암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테크닉들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하학이 또 마찬가지로 이런 재단 건축을 위한 기하학이 정립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인도 수학자, 고대 인도 수학자로는 꼭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핑갈라이신데, 핑갈라의 찬다수트라. 찬다수트라는 요거는 직역하면은 뭐 의문의 학문, 음율의 학문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진법 체계와 순열 조합 그리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 여담으로 왜 음율의 학문이라고 하냐면은 실제로 그 음율을 장음, 단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음악을 얘기할 때 장음, 단음. 그 장음이 1, 단음이 0 이런 식으로 1과 0이라는 그 이진수 체계를 실제로 여기서 그게 기원을 했다라는 거죠. 이진법이 여기서 나오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러 음절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은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그걸 경우의 수를 세는 과정에서 써놓은 것처럼 순열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루는 기법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빼놓을 수 없겠다. 이제 브라마굽타가 또 인도 수학자면 대표적으로 꼽히는 분이시죠. 중세 시대의 인도의 수학자인 브라마굽타는 명확히 확립한 브라마 원칙들. 이 브라마는 뭐 직역하자면은 절대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원칙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오늘날 쓰고 있는 숫자 0, 숫자 0이 기호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0의 개념에 대해서 브라마급타는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이 0이라는 게 등장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십진법 체계가 완성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죠. 그래서 인도의 수학은 건축 측량, 상거래 등 계산과 알고리즘에 특화된 면모를 보였고, 특히 0을 도입한 이 십진법 체계는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실용적으로 그리고 빠른 그런 계산이 가능하게 한 도구였었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황하 문명에 발달한 중국도 그렇고 인더스 문명에 발달한 뭐 인도도 그렇고 상당히 지극히 실용주의적인 현실주의적인 방식으로 수학이 발전을 했고, 서양은 그와 반대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데아를 탐구하는 그런 이상주의적 수학이 발전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대중 강연들을 많이 다닐 때 더러 이제 그런 물음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선생님, 대체 이런 수학들이 현실에 어디에 쓰이나요? 우리가 미적분 이런 거 어디에 대체 쓰길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저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아시아인의 핏줄인가? 동아시아의 특징이 바로 대체 그래서 이거를 현실에 어디에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물음을 던지는 게 핏줄에 마치 우리가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때로는 느끼곤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그 두 줄기로서 자랐던 이 수학, 발전했던 이 수학이 이렇게 서로 독자적인 노선으로만 계속 가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 써놓은 것처럼 이 실용주의적인 노선과 이상주의적인 노선이 이제 하나의 세계로 결합이 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슬람 세계인 거예요. 중세 이슬람 세계, 제가 이제 그려놓은 이 지도가 뭐냐면 실제로 지배했었던 그 영토와 이슬람 세계가 무역했었던 그 항로들 그리고 그 교역로들을 도식화해 놓은 것인데, 보시다시피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 극동아시아까지도 이 영향력이 끼치게 되죠. 실제로 우리나라, 이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인데 신라와 발해가 있었죠. 이 신라인들과도 이 이슬람인들은 교류가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인들이 우리 신라에 와가지고 뭐 여행을 하고 온 그 여행기들도 많이 있고요. 참고로 이슬람인들에게 우리 신라는 동양의 유토피아라고 불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에 신라의 자치소인 신라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슬람이 무슬림들과 우리나라가 만나게 되고, 이들이 이제 표현한 이 신라의 특징은 물이 깨끗하다, 그리고 금이 많다, 풍부하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매우 어지다, 그러니까 되게 성품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 이슬람인들이 우리나라에 귀화한, 신라에 귀화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처용가라는 거 아세요? 처용가? 그 처용이라는 분이 실제로 신라 시대 현강왕 때 귀화한 아랍인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가 잦았다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이 이슬람인들이 많은 활동을 했다. 그래서 동양의 수학과 서양의 수학이 이 이슬람 세계에서 만나서 융성한 발전을 하게 되죠. 이 아바스 왕조가 그러한 발전을 이끄는 그 대단한 역할을 했다. 아바스 왕조의 7대 칼리파 압둘라 알마문이 이제 지혜의 집이라는 걸 건립하고, 이 지혜의 집에 각지에 뛰어난 학자들을 모아요. 이 지혜의 집이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모티브로 세운 그런 시설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 지혜의 집은 대학이자 번역기관이자 큰 도서관이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지혜의 집이 동시대 어디에서도 견줄 수 없는 거대한 그러한 도서관이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학들을 연구했다라는 거. 칼리파라는 그 지위를 아시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아라비아 그 어떤 애니메이션이든 뭐 영화들 이런 거 보면은 술탄이라는 그 지위가 나오죠. 술탄. 그 술탄이 되게 그 폭정을 하고 이런 그 매체들 많잖아요. 근데 술탄은 오늘날 그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데로 비유를 하자면은 술탄은 지역 태수에 해당하는 게 술탄이고, 황제가 바로 칼리파거든요. 물론 이제 아바스 왕조가 후대로 가면서는 이 지역의 술탄들의 힘이 조금 더 세지면서 칼리파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지만, 이 아바스 왕조 시기 이 전반부 이 알마문 시기의 칼리파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알마문 칼리파는 실제로 이 학자들을 전국의 수학자들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 학자들의 학술 경연대회에도 본인이 스스로 참가해가지고 토론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런 학문, 그 수학 책들을 번역하는 일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번역기관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번역기관이자, 그러니까 동서양의 그 수학책들이 들어와서 학자들이 이 책들을 번역을 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도 또 자신들의 독창적인 이론들을 만들어가면서 책을 출간을 하는데, 그렇게 출간하는 책들에다가 금화를 포상으로 내렸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칼리파가 나서서 수학을 종용하니 당연히 이 이슬람 세계 사람들은 수학을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압둘라 알마문 시기에 이 알콰리즈미라는 수학자께서, 이 알콰리즈미가 이때 당시 지혜의 집, 그 거대한 그 교육시설의 지혜의 집의 관장이었던 분이에요. 이 알콰리즘께서 많은 수학 저서들을 남기시는데, 특히 이 힌두스에 의한 계산법은 훗날 서양의 십진법 체계를 전해주었고요. 이항과 소거에 의한 계산계로는 미지수의 활용법, 그리고 1차, 2차 이런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을 훗날 서양에 전파해 주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책이 이렇게 이제 이항과 소거에 의한 계산계로 그 일부이고요. 여담으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과학이든 수학에서 흔히 쓰이는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이 바로 이 알콰리즘의 이름을 따온 거거든요. 대수학이라고 하면 대수학이 영어로 알제브라인데, 그 알제브라가 이 알콰리즘의 저서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알콰리즘이를 대수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라는 거. 이 알콰리즘의 동시대 수학자로 또 알킨디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알킨디 같은 경우는 암호학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시초를 만드신 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통계학도 마찬가지예요. 통계학과 암호학에 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알킨디라는 분도 계셨고, 알카라지라는 수학자도 계셨고, 수학적 기납법을 처음으로 도입하셨죠. 알하이삼, 정적분을 활용하고 해석기하학적 사고를 또 개발을 했고요. 하이암은 3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법도 남겼고요. 알투시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또 심도 깊은 논의를 함으로써 이후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만들어진 데 또 큰 영감을 주신 분이죠. 등등등등 다양한 이슬람 수학자들에 의해서 이 동양의 수학과 서양의 수학이 합쳐지면서 크게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고도로 발전하게 된 수학 지식은 이후에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서양으로 이 많은 그 결과들이, 성과들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 이슬람 세계의 수학을 서양으로 전파하는 데 또 큰 공을 세운 분이 바로 피보나치라는 수학자죠. 이름 한번 좀 들어보셨죠? 피보나치.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피보나치라는 수학자는 정작 이 분께서 독창적으로 연구해서 남기신 성과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론은 없는 수학자라고 봐도 되죠. 다만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서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암흑기 시기가 오랫동안 거의 100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수학의 발전이 정체가 되거든요. 동양에서는 수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이슬람 세계에서부터 이렇게 발전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 동서양의 수학 격차가 되게 현격하게 커지는데, 근데 이 피보나치께서 동양 수학을 서양에 전파함으로써 이 수학 격차가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 첫 관문을 여신 분이기 때문에 서양의 수학자들에게는 이 피보나치가 매우 큰 공을 세운 그런 수학자로 칭송받는 것이죠. 그래서 피보나치는 이슬람 세계에서 학습한 이 수학 지식을 엮어서 산반서를 이제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십진법 그리고 이슬람 수학을 유입시킨 신호탄 역할을 하고요. 이후에 상업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항해술 이런 실증적인 필요로 인해서 이슬람 수학이 서양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동양에만 저기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동양에만 대단한 수학자들이 존재한 줄 알았는데, 야, 우리 이 땅에도 과거에 고대 그리스에 많은 수학자들이 있었네. 이분들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해서 재발굴하고 또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대 그리스 수학이 다시금 재발견되게 되면서 근대 수학 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동서양이 서로 크고 있었다가 이슬람 세계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발전을 하고, 이것이 르네상스 시대의 서양으로 그 결과물이 넘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그 피보나치 수학자께서 남기신 산반서의 일부인데, 이 오른쪽에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 적혀 있는 게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거든요. 제가 이제 재밌는 페이지로 하나 넣었던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서양에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러한 수학의 토대들이 갖춰지게 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수학의 모습들이 이때부터 비로소 서양에서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근대 수학, 근대 시기에 수학이 어떤 식으로 분화가 됐느냐라는 걸 살펴볼 텐데 이 수학의 혁명이라고 할까요? 수학 혁명이 일어난 그 시작점이 되었던 것을 뭘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요 해석기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만들어지면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해석기하학은 써놓은 것처럼 해석기하학인 게 뭐냐? 기하학적인, 즉 도형을 다루는 그러한 내용을 방정식으로 나타내서 이 대수학 법칙에 따라 그 방정식을 다루고 그 결과를 다시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뭐 구의 방정식, 뭐 원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는 상당수 많은 도형들을 방정식으로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한 이제 처음 시작이 열린 게 바로 이 해석기하학이라는 학문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포문을 여신 분이 제가 써놓은 이러한 피에르 드 페르마라든지 데카르트라든지 이런 수학자들 꼽아볼 수가 있겠죠. 이 두 분의 좀 접근 방식이 좀 달랐어요. 페르마 같은 경우는 방정식을 연구한 거를 이제 도형으로 해석하는 것에 그러한 방향으로 주로 연구를 하셨고 이 데카르트께서는 도형에 대한 것을 방정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 방향성은 조금 달랐죠. 하지만 어쨌든 동일한 것을 연구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석기하학을 누가 창시했느냐라고 하면은 페르마와 데카르트를 보통 둘 다 꼽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기하학은 이후에 미적분학으로 꽃을 피우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 그 수식 한번 들어보셨어요? 세계 3대 수학자. 재미 삼아서 이제 보통 부르는데 그 세계 3대 수학자라고 하면은 보통 아이작 뉴턴이 꼭 늘 손꼽히죠. 그래서 아이작 뉴턴과 라이프니츠 분께서 미적분학이라는 학문을 창시를 하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아이작 뉴턴을 많이들 물리학자, 과학자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뉴턴의 입장에서 아마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이작 뉴턴은 수학자였거든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학과 교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아이작 뉴턴이 활동하던 시기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아이작 뉴턴이 활동할 때 과학이라는 것은 점성술 혹은 뭐 연금술 뭐랑 뭐랑 섞으면 황금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래서 뭐 현자의 도를 찾아 나서고 근데 그런 다소 판타지적인 오늘날로 치면 되게 판타지적인 그러한 것도 과학으로 다뤄지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 아이작 뉴턴은 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야 과학 저거 되게 드루뭉술한 거를 수학적으로 저걸 다 이렇게 그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뭐 그런 이제 발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좁게 말하면은 수리 물리학을 창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오늘날처럼 과학의 언어를 수학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아이작 뉴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날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이제 보통 꼽지만 사실 이분은 수학을 하셨던 거. 그래서 아이작 뉴턴의 그 수리 물리학의 지대한 그 포문을 열었었던 그 책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 프린키피아라는 책의 원제, 이 뉴턴이 붙였던 원제는 뭐냐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예요. 수학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오늘날 이제 과학의 초석이 되었죠. 근데 아이작 뉴턴은 이 미적분학은 제가 써놓은 것처럼 어떤 순간적인 변화를 이제 나타내서 미분으로 분석하고 그 축적은 적분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이제 학문 분야인데 아이작 뉴턴은 운동학적으로 어떤 물체의 운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미적분을 썼다라고 한다 치면은 이 오른쪽에 계시는 이 라이프니츠께서는 조금은 더 기하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접선의 그런 이제 기울기를 구한다든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던 분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미적분학을 누가 창시했냐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방향성은 조금 다르지만 이 두 분이 모두 공동 창시자라고 꼽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미적분학은 이후에 해석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이 왼쪽에 있는 분은 모든 수학자들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레오나르트 오일러라는 분이시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수학을 진지한 마음으로 공부한다 라고 하면은 반드시 제가 추천드리는 거, 이 오일러께서 어떻게 수학을 대하고 이 오일러의 일생 동안 수학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셨는지를 한 번쯤 여러분들께서 찾아보고 좀 학습해 보시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일러는 수학계의 성인과도 같은 분이시죠. 오일러께서 이제 해석학의 화신이라고도 불리시는데 이 해석학의 다양한 영감들을 무수한 영감들을 남기세요. 오늘날까지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수학 저작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 오일러께십니다. 오일러께서는 사망하신 후에도
미발간된 이분의 논문이 무려 50년 동안 나오거든요. 50년 동안. 사망 후에도 50년 동안 수학 학술지에 계속해서 논문이 실려요. 근데 무려 장님이셨습니다. 네, 두 눈이 안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다가 큰 석판을 가져다가 수학을 연구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오일러께서 남기셨던 많은 그런 수학적 영감들을 이 오른쪽에 있는 오기스탱 누이 코시가 이걸 정립을 하죠. 네, 근대적인 언어들로. 그래서 연속적 대상의 변화를 다루는 수학 분야다. 엄밀성을 추구하면서 이 극한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정립을 해나가죠.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은 좀 생각을 할게요. 이러한 수학 분야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근대에 또 생겨난 학문 분야로 이 확률론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확률론이란 불확실한 사건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가능성을 계산해서 결과를 현실 세계의 의사결정 예측에 연결하는 수학 분야다. 이 확률론은 누가 창시했느냐라고 하면은 이 왼쪽에 두 분이 꼽혀요. 이 왼쪽에 있는 분은 페르마, 아까 보셨죠? 피에르 드 페르마와 오른쪽에 있는 분은 파스칼입니다. 블레즈 파스칼. 이 두 분이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 확률론의 원시적인 그 체계가 갖춰지거든요. 그리고 이 확률론은 다소 중구난 방식으로 각지에서 연구가 뜨문뜨문 이루어지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라플라스에 의해서 집대성되게 되죠. 그래서 이 확률론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어떤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이 라플라스에 의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률론을 바탕으로 통계학도 등장을 합니다. 통계학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 해석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들을 다루는 그러한 학문이죠. 이 분이 이제 아돌프 케틀레라는 분이신데, 아돌프 케틀레가 바로 이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시죠.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학에서나 쓰이던 평균 혹은 뭐 정규분포 이러한 이 개념들을 사회과학으로 이 인간의 세계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제 도입하신 분이신데,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전까지는 통계라고 하면은 그저 막연한 어떤 수의 나열과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 케틀레께서는 이것을 수로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표로 표현한다든가 어떤 그래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화하는 그런 도구들도 만드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통계학이 어찌 보면 이분으로 인해서 창시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 아돌프 케틀레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쯤에 또 요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등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어떻게 보면 기원전 3세기 무렵 이 유클리드의 원론이라는 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유클리드의 13권짜리 원론, 거기서부터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었던 평행선 공리를 수정함으로써 휘어진 공간에서의 기하학적 성질을 탐구하는 수학 분야다.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가우스,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창시자로 보통 꼽히는 세 분인데, 가우스, 보여의 야노시, 로바첵스키 이렇게 세 분이 보통 꼽힙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평평한가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은 쉽게 말해서 평평한 세계의 기하학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좌표 평면 이런 거 생각하면은 평면을 가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평평한가? 사실 지구만 하더라도 사실은 둥글죠. 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휘어 있는 세계의 그럼 기하학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에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된 것은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등장하면서부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전에도 뭐 구면 기하학, 뭐 항해술이나 뭐 천문학 같은 것들 함에 있어서는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그 기원들을 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추상대수학, 이 추상대수학이라는 건 뭐냐면 연산의 법칙, 그리고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고 일반화해서 군, 환, 체, 그리고 벡터 공간 이런 이제 구조, 연산 구조를 연구하는 수학 분야다. 연산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대상들에 따라서 내적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연산들이 일반적으로 따른 성질들을 연구하는 분야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 추상대 수학은 현대대 수학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이에 공부하실 때 현대대 수학이다 라고 하면 이 추상대 수학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왼쪽에 있는 분, 이분이 헤르만 가라스만, 이분이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이 추상대 수학의 하위 분야라고도 볼 수 있는 선형대 수학, 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추상대 수학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겠네요. 선형대 수학을 창시하신 분으로 보통 꼽히는 분이고요. 이 아벨이라든지 갈루아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군, 환 뿐만 아니라 사실 추상대 수학의 기틀을 다지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이른 나이에
안타깝게도 단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분들께서 더 오랫동안 사셨다면은 이 추상된 수학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로 발전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또 그런 아쉬움이 남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근대 시대 수학 혁명이 일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다양한 수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수학자들에 의해서 수학은 이제 본격적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비로소 현대의 수학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근대 수학과 현대 수학을 나누는 기준, 사실 그런 건 정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저는, 앞에 있는 저 이상엽은 현대 수학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은 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이 시기에 이른바 이제 여러 역설들에 대한 타파 과정에서 이제 수학이 공리화가 되면서 저는 현대 수학이 이제 비로소 시작됐다라고 저는 이제 보통 주장을 하는 편인데, 수학계는 여러 역설들을 마주합니다. 뭐 가령 거짓말쟁이 역설, 뭐 제논의 역설, 뭐 칸토어의 역설, 베르트랑의 역설, 상당히 많은 역설들이 이 수학계에 포진하게 돼요. 이 수학이 가지를 뻗어나감에 따라서 곳곳에서 구멍들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논리의 구멍들이.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수학자들이 점점 생겨나는 역설들을 이제는 더 이상 막연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체 이런 역설들이 왜 발생하냐라는 거를 따지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학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수, 자연수란 무엇이냐? 정수란 무엇이냐? 야, 대체 1이 뭐고 2가 뭐고 3이 뭐야? 무한대. 대체 무한대가 뭐야? 1 더하기 1은 왜 2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막연하게 상식적으로 그냥 직관에 의한 그냥 두루뭉술한 약속으로만 취급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상식이라는 거는 저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직관이나 상식은 다 다양하잖아요. 누구는 야 1 더하기 1이 대체 왜 2야? 3일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식으로 하나하나 가장 밑바탕에 있었던 수학의 주 재료들이 저마다의 그냥 상식에 의거해서 주관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것이 수학의 가지를 뻗어나감에 따라서 나중에는 이게 나비효과처럼 커다란 그 역설들로 구멍이 생겨버린다라는 것을 이후에 수학자들이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 다비트 힐베르트를 필두로 해서 20세기 초에는 수학자들은 수학의 모든 영역을 형식적으로 체계화하고 이 수학을 무모순성의 바탕 위에 올려두려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른바 힐베르트 프로그램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이 수학의 모든 영역들은 공리화가 되고 이제 엄밀하게 이 수학이 현대 수학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등장한 학문 분야가 바로 집합론이죠. 현대 수학의 가장 시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집합론은 이제 모든 수학적 대상을 집합이라는 기본 단위로 두고 이 집합의 정의, 크기, 관계 등을 공리와 수론 논리로서 규정하는 수학 분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분이 게오르크 칸토어, 상당히 시대를 앞서간 수학의 혁명가 같은 분이시죠. 칸토어께서 집합론을 만드시고 이 다비트 힐베르트께서 그것을 더 발전시켰다. 공리적으로 이제 공리적 집합론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분 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대학의 수학 교재들을 보시면은 늘 거의 초반 파트는 집합론으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뭐 그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심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수학 전공에서 뭐부터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면 집합론부터입니다. 모든 수학 개념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수학 개념들은요, 다 집합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하물며 1, 2 이런 자연수도 다 집합으로 정의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집합입니다. 근데 이제 왜 수학자들이 하필이면은 집합을 기초론으로 두었느냐?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이후에 흥미롭게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집합론이 만들어지고 이제 칙도론도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죠. 칙도론이란 건 뭐냐? 대체 길이가 뭐야? 그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상식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야, 길이라는 게 대체 그럼 뭐지? 넓이라는 게 대체 뭐지? 부피라는 게 대체 뭐지? 이러한 양적인 개념들을 일반화해서 정의하는, 이제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엄밀화시키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로부터 뭐 함수의 적분, 확률론도 현대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수학 분야가 기초론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뭐 르베그라든지 보렐이라든지 이 두 분께서 칙도론을 창시하셨다라고 보셔도 되고, 이 오른쪽에 콜모그로프 같은 경우는 이 칙도론을 바탕으로 확률론을 또 현대화하신 수학자세요.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좋겠고, 위상수학은 칙도론과 반대라고 보다도 우리가 흔히 어떤 도형을 다룰 때, 도형이나 공간을 다룰 때 길이나 넓이나 부피 이런 개념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지만
이제 칙도를 그러면 더 넘어서서 이러한 길이나 넓이나 부피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더 일반론적으로 도형이 갖는 공간이 갖는 성질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 바로 이 위상수학이거든요. 보다 진보된, 그리고 오늘날 어찌 보면 기초론으로서 또 많이 작용을 하게 되죠. 이 위상수학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연속적 병행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도형이나 공간의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 분야다. 그래서 이 프랭카레라든지 플렉스 하우스도르프 같은 분들이 이 위상수학의 창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분기하학도 상당히 또 재밌는 학문 분야죠. 이 미분기하학은 부드러운 기하적 대상의 이제 국소적인 성질과 변화를 미분 그리고 선형대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수학 분야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베르나르 리만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들 아시는 가우스라는 위대한 수학자 있었죠. 가우스의 직계 제자예요. 리만 또 리만 가설로 대중에도 유명하죠.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수학계의 대난제이죠. 리만 가설을 만드신 분이신데, 근데 그 베르나르트 리만께서 이 미분기하학의 어찌 보면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곡률, 컬베처의 곡률의 내재적인 그 일반화를 실제로 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카르탕이 이 미분기하학을 현대적인 언어로 정립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분기하학이라는 학문 분야도 있고요. 대수기하학도 있습니다. 대수기하학은 대수적인 기법으로 또 기하적 대상들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죠. 이분, 알렉산더 그로텐티크. 흔히 이제 20세기 최고의 지성이 누구냐? 20세기 최고의 천재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늘 손꼽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 그로텐티크께서 사실상 오늘날 현대적인 이 대수기하학을 혼자서 다 창시하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시프라든지, 그러니까 그 한국어로는 층이라고 번역하는 시프, 아니면 스킴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그 대수기하학, 현대 대수학의 그 개념들을 다 도입하고 정립하신, 거의 혼자서 창시하셨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래서 이 그로텐티크라는 그로센딕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 수학자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날 현대 수학을 얘기할 때 사실 컴퓨터 과학을 빼놓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응용수학 분야의 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컴퓨터 과학은 정보와 계산의 구조, 알고리즘, 처리 과정 등을 수학적 논리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설계하는 응용수학 분야.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폰 노이만도 대중에 되게 유명한 수학자죠. 폰 노이만께서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진법 기반 컴퓨터, 이분께서 만드신 걸 에드박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죠. 그 컴퓨터를 실제로 설계하고 이 컴퓨터가 구동되는 그 원리들, 뭐 이진 계산이라든지 논리회로라든지 뭐 어떤 저장 장치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수학적인 체계들을 다 만드신 분이세요. 다 혼자서 그거를 사실상 다 하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래서 보통 20세기 최고의 천재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 앞에 있었던 알렉산더 그로텐티크와 더불어 이 존 폰 노이만이 늘 손꼽히죠. 그래서 컴퓨터 과학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심도 깊게 하고 싶어. 나는 여기에 파이오니어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사실 수학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보이론, 암호학도 오늘날 현대 체계, 현대 이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또 응용수학의 중요한 분야들이죠. 정보이론은 정보의 표현, 전송, 저장과 통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수학적 원리,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응용수학 분야다. 만약에 이런 암호학 같은 게 없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현대 문명의 이 길을 누릴 수 있을까? 암호가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보내는 메시지 같은 거, 카톡이라든지 과연 이런 게 안전하게 전송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공재가 될 텐데, 하물며 내가 카드를 긁는다든지 뭐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이런 거 다 불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계좌이체를 한 게 다른 해커들이 빼갈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암호화가 돼서 이런 누군가 해커들이 진짜 작정하고 어떤 애를 쓰지 않는 이상 이것들을 빼나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신뢰하게 되고 믿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암호학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왼쪽에 있는 이 클로드 셰넌이 사실상 정보이론의 창시자라고도 보통 꼽혀요. 이분이 그리고 암호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러한 기틀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뭐 DP라든지 헬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암호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공개키 암호 방식이라고 있어요. 공개키 암호 방식을 처음 도입하시게 되면서 이 암호학을 현대화시키는 그 혁명을 일으킨 분들이시죠. 물론 뭐 제프리 힐튼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머신러닝 같은 걸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 머신러닝의 뭐 기본적인 그런 인공신경망의 학습 알고리즘 혹은 뭐 오차 역전파 같은 그런 개념들을 또 이제 도입하신 뭐 제프리 힐튼, 그런 위대한 또
여러분 컴퓨터 과학자, 수학자분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이후에 또 공부해 나가시면서, 또 그런 수학자들도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쭉 현대의 수학까지의 아주 그냥 겉핥기식이죠. 사실은 가박이 이런 분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되게 많은 내용들을 보신 것 같고 그럼 대체 이 수학의 분야들이 어떻게 체계화되어 있는 거야? 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이 수학의 분야들을 그려놓은 저마다의 다양한 그 이미지들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인터넷에 구글링하면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드리는 것인데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수학은요 어떤 분야들 제가 미분기야, 대수기야, 암호학, 이제 해석학 분야들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마치 칼로 이렇게 딱딱딱딱 절단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학은 다 같이 어차피 다 상호 소통이 되고 이 경계가 여기까지가 해석학이야, 여기까지는 기하학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다 이제 같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통 수학의 분야를 얘기를 할 때는 순수 수학 그리고 응용 수학 이러한 이제 구분을 두기는 해요. 큰 분류적으로. 그래서 순수 수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집합론이라든지 범주론이라든지 이제 수리 논리학 같은 기초론 그리고 연산에 대한 성질을 연구하는 대수학 그리고 연속적인 대상의 변화를 연구하는 해석학 그리고 도형과 공간에 대해 연구하는 기하학 이러한 이제 분류들을 두기도 하고 응용 수학은 사실 되게 가지가 많죠. 통계학도 사실 응용수학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방금 보던 컴퓨터과학, 암호학, 금융수학, 게임이론, 수리물리학, 다양한 그런 이제 응용수학 분야들이 있겠지만, 근데 이러한 것은 그냥 참고 삼아만 알아두시고, 대수학과 해석학과 그거를 딱 칼로 자르듯이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분류를 합니다. 어떤 연속적인 대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속적인 대상에 대한 수학 분야가 있고 그리고 이산적으로 연속적이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산수학이라는 또 학문 분야를 얘기도 하기도 해요. 이산수학이라고 연속수학이라고 한다면은 위상수학이라든지 해석학이라든지 미적분학 이런 것들은 이제 연속적인 대상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산수학이라 한다면은 정수론, 조합론, 혹은 그래프 이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산수학으로 흔히 또 분류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조합론을 연구하면서도 때로는 연속적인 미분이나 적분의 테크닉을 써야 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연속적인 대상을 연구하면서 조합론적 기법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이것들이 서로 다 호환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 내용들은 모두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심에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던져드렸었던 많은 떡밥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가볍게 오늘은 소개만 하고 넘어가 드렸지만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분야가 있으시면은 더 깊이 한번 또 찾아보면서 공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